아니, 이게 뭐야?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우리 집에 뭐가 그렇게 많다고?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노후 설계 전문 사무사로 일하고 있는 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박 어르신은 월 소득도 거의 없고 작은 아파트 하나만 있는데도 기초연금에서 떨어지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6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무려 30%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거나 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받고 계신 분들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대폭 인상됐고 새로운 공제 항목도 추가됐어요.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오늘은 2025년 바뀐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집값이 얼마면 탈락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들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년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시면 내년에 바뀐 기초연금 정보 놓치실 수도 있어요. 딱 5초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가장 큰 결론은 바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작년보다 무려 7%나 올랐어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이나 올랐어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6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받는 금액도 늘어났어요.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6,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7,700원, 1만 2,320원씩 인상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면 그 비용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돼서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집은 돈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댓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해 본 적 있는지 아니면 포기했던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이 8천만 원 정도 계시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매월 34만 원씩 잘 받고 계세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버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 내가 가진 재산을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100만 원 받고 집이 5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월급 100만 원은 그대로 소득이고 5억 원짜리 집은 이 집을 월세로 놓으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계산은 좀 복잡해요. 지역별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르고 2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있어도 안 보고 부채가 있으면 빼주고 그래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런 겁니다.
현금만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오로지 은행에 돈만 있다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는 7억 400만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전액파 받으려면 6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 가구는 11억 1,4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전액 받으려면 9억 5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월 소득으로 본다고 가정해요. 6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 빼고 5억 8천만 원에 4% 곱하면 연 2,320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월 193만 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6억 원이 있으면 월 193만 원 버는 거로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는 은행 이자가 월 몇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상의 계산이에요. 정부에서는 돈이 있으면 그걸로 뭔가에서 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까지 다 포함됩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도 해당되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만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부동산만 있다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단독 가구라면 8억 1,900만 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받으려면 7억 1,600만 원 이하면 돼요. 중소도시는 7억 6,900만 원까지, 농어촌은 7억 5,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역별로 기본 재산의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같은 집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부부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기준이 더 높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2억 2,90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전액 받으려면 10억 6,500만 원 이하는 됩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건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에요. 특히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잠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세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정답은 공시지가입니다. 실제 시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더 유리한 셈이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볼게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월급만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아도 기초연금이 가능할까요? 단독 가구는 월 437만 7천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전액 받으려면 388만 7천 원 이하면 돼요. 부부 가구는 745만 1천 원까지, 전액 받으려면 666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이상하죠? 월급 437만 원 받으면 꽤 많은 건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엄청난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30%는 추가로 공제해주는 거죠.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면 112만 원을 먼저 빼서 188만 원이 되고 여기서 70%만 소득으로 보니까 131만 6천 원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거예요. 실제 월급의 절반도 안 되죠? 이건 정부에서 노인분들이 계속 일하시도록 격려하는 정책이에요. 이래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로소득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일당으로 받는 돈도 포함돼요. 다만 3개월 미만 단기간 일하는 일용 근로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안 봅니다.
전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공제가 거의 없어요. 받는 만큼 그대로 소득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만 조금 빼주고 거의 그대로 반영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현금, 재산, 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해 봤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계산해야겠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시고요. 먼저 재산부터 계산해 볼게요. 아파트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 재산의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예금 5천만 원에서는 2천만 원을 빼서 3천만 원이 남고요. 재산 총합이 1억 9,500만 원이네요.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780만 원, 월로 나누면 65만 원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4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요. 총 소득 인정액이 65만 원 더하기 40만 원에서 105만 원이네요.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68만 원이니까 김 할머님은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소득 인정액이 194만 원 이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105만 원이니까 최대 금액인 34만 2,510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 할머니가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청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에 41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경기도 중소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집값이 5억 원이고 예금이 1억 원 있어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 8천만 원 있으세요. 국민연금은 월 60만 원 받고 계시고요. 재산 계산을 해보면 집 5억 원에서 중소도시 공제액 8,500만 원을 빼면 4억 1,500만 원, 예금 1억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8천만 원, 합쳐서 4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출 8천만 원을 빼야 합니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면 4억 1,500만 원이 남아요. 이걸 연 4%로 계산하면 1,660만 원, 월로 나누면 138만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되겠네요.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이 198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268만 원보다 낮으니까 박 할아버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액을 받기에는 소득 인정액이 좀 높아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월 20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만약 대출을 미리 갚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8천만 원을 갚으면 예금이 2천만 원만 남겠죠.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손해예요. 대출을 갚으면 현금이 줄어드는데 현금 감소로 인한 소득 인정액 감소보다 대출 공제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대출을 미리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미묘한 계산들이 기초연금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월이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늦게 신청하시면 그 전달 연금은 소급해서 못 받아요. 3월에 신청 안 하고 5월에 신청하면 3월, 4월 연금은 날아가는 거예요. 2달 치면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냥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앞서 계산해드린 것처럼 집이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강남 아파트에 사시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아파트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남이거든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신청 직전에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집에 숨겨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금융계산은 신청의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봐요. 일시적으로 돈을 빼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갑자기 큰 돈이 빠졌다가 들어오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의 신탁으로 의심받으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점점 단단하게 신청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번째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예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거나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이건 고급 재산으로 분류돼요. 고급 재산은 일반 재산과 계산 방법이 달라요. 공제도 없고 재산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됩니다. 5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매월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탈락하겠죠.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이런 고급 재산들을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워하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10년, 20년 받을 걸 생각하면 훨씬 이익이에요.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간액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신청 안 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합법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때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아서 매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5억 원 집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받는 150만 원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거로 봐서 소득 인정액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물론 나중에 집은 은행에 넘어가겠지만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이고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일 수 있어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무작정 빚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부채라면 굳이 미리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서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에서 봤듯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에서 빠져요. 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아들이나 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가족 간의 차용팀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나 제3자와의 계약만 부채로 인정되거든요. 세 번째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정부에서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재검토해줘요.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올라가니까 작년에 떨어진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이 제도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소득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일시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후에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은 신청의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신청 후에 들어오는 돈은 반영되지 않거든요. 물론 정기적인 재산조사에서는 확인될 수 있지만 적어도 처음 선정될 때는 유리하죠. 다섯 번째는 가족 구성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면 결거 신고를 해서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부부 가구보다 단독 가구의 기준이 더 관대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고 생계도 독립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실질적인 별거 상태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편하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서류도 확인해주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점도예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심창할 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심참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결과를 알려줘요. 선정되시면 심참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와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한 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재산조사를 해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특히 상속을 받는다거나 큰 돈이 생기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나중에 발급되면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65세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채 정리라든지 보급 재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부동산 처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으니까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요. 자칫하면 기초연금 받으려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고려해보세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들지만 기초연금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기해서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복잡한 계산들은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0명 중 4명 이상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포기하거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2025년에는 제도가 더 좋아졌어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받는 금액도 늘었고 새로운 공제 항목도 추가됐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6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의 안정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